네, 지금부터 농업전망 2022 제2부 2022년 농전 현안 제3분과 농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분과 자장을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렬입니다. 이번 분과에서는 탄소 중립 대응,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방향 모색, 그리고 에너지 에그테크의 성장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 두 개의 주제 발표를 각 15분씩 진행하고 30분간 지정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 발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행사 전에 영상으로 촬영되어 영상 송출로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회원 가입 후 플랫폼 우측 하단에 질의응답창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토론 시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팅창을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남겨주시면 담당자분들이 실시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탄소 중립 대응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대석 연구위원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업혁신연구부 서대석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탄소 중립 시대의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살펴볼 내용은 국제사회 노력 부분, 그 다음에 농업농촌 에너지 이용 부분, 그에 따른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부분, 그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사회는 9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최근에는 500억 톤 내외의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기후변화, 온난화가 더욱 심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을 통해서 국제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이행 약속을 서로 간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참여국가는 200여 개 나라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기존 화석연료 사용의 감축이라든지 재생에너지 확대가 공통적인 내용이고 에너지 효율의 향상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행동 정상회의와 제25차 당사국 총회를 통해 가지고 NDC 상향안을 각 나라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상향안에 따라서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2017년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농촌지역 태양광을 2030년까지 10기가까지 설치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21년 10월에 정부 NDC 상향안을 발표함으로써 2030년 대비 2018년 탄소 배출량의 40%까지 감축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제화를 통해 가지고 제도화를 통해서 정부가 이행 약속을 하는데요. 전환은 에너지 전환, 특히 재생광이라든지 풍력, 바이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고 감축안, 흡수안, 포집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2020년도, 22년도 3월 25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기본 방향,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한 안이 나와 있고 세 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책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 시책, 녹색성장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도 기후위기 대응 시책에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농림수산 부분의 전환 촉진에 대해서 살펴보면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로 이행에 기여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도 수립,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중에 네 가지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농업이라든지 유기농업 에 대한 전환,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자재 시설의 개발 및 보급 관한 사항이라든지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순환 및 자립체계 구축이라든지 여건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 여건 변화에 따른 신품종 개량이라든지 식량 안보, 식량 자급률 제고도 이 시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내용도 시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농업농촌 분야의 에너지 이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농업농촌 부분, 임업 부분을 포함해서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230만 톤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이 약 1% 규모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7억 톤 내외이고 그중에 농업농촌 부분은 2,200만 톤,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에너지 부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약 5%, 비에너지 부분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95% 정도로 달합니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는 농기계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농업용 시설,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고, 비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농법을 개량한다든지 가축 분해 처리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 계획, 농촌 부분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보면 농촌 가구는 도시 가구에 비해서 약 30% 이하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지만, 대신에 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이라든지 등유라든지 이런 소비량이 도시 가구의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난방이라든지 열 에너지 공급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좀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식료품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면 약 60만 톤 내외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 RPC라든지 APC 같은 1차 가공업 같은 경우는 약 15만 톤 내외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일 먼저 공간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량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전체의 잠재량은 약 900기가와트 정도 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고, 그중에 지열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력 부분보다는 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중에 육상 부분의 전력 잠재량은 약 390기가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 발전 설비가 130기가 내외인 것으로 살펴봤을 때 약 3배 정도 규모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 부분의 이슈를 살펴보면 바이오매스 잠재량은 미미한 수준이고, 지열 에너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 에너지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고, 도시지역 특별시라든지 광역자치시에 대한 시장 잠재량은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원 중에 태양광이 약 350기가 내외 정도 되는 태양광에 대한 잠재량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태양광 같은 경우 지자체별로 태양광 시공에 대한 이격거리 문제, 조례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잠재량은 약 30% 내외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산업협회에서 발표한 기준을 보면 최소 면적을 활용한 태양광의 실질적인 잠재량은 약 170기가 내외 정도로 살펴볼 수 있고, 제5차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을 살펴보면 현 기술 수준하고 지금 갈등 요인이 없는 우선 공급 가능한 잠재량은 약 130기가 내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간 자원을 활용한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약 150기가 내외로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농업농촌의 전체 에너지원을 아리백하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아리백 양 자체는 농업 에너지는 약 8기가 내외, 농축산 가공업을 포함하는 아리백은 약 0.5기가, 따라서 농업 부분의 에너지 전체를 아리백하는 양은 약 10기가 내외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촌 부분의 에너지를 아리백하는 양이 약 15기가 내외 정도, 따라서 봤을 때 농업 농촌 부분의 전체 아리백 양은 약 23기가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지금 현재 농촌 부분의 태양광이 약 3기가 보급되어 있고, 농업 기반 시설을 활용한다면 2050년까지 약 7기가 내외 정도를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 시설 이외에 농업용 공공기관이나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에너지 수요 감축 부분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라든지 농기계 에너지 절감, 난방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영농기술 전환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경유라든지 등유를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난방기라는 부분도 전기 에너지로 좀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에너지 감축 부분에서도 지금 복합에너지 원이라든지 에너지 자립,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 방안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재생에너지 활용, 잉여 에너지에 대한 수익화 모델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농촌 미활용 에너지 활용 방안인데요. 지역별 산업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미활용 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 폐열이라든지 시설 원예, 축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역 난방 회수열이라든지 공장 폐열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방안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도 이런 부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농산 바이오매스, 볏짚이라든지 농산 장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부분에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제성이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극복이 필요하고 임산 자원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모색이 필요한데요. 전반적으로 세 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부분에 전체 아리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회적 기여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음에 따라서 전반적인 지속가능 성장 부분,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를 큰 틀로 에너지 공급, 수요 관리, 그 다음에 거버넌스 부분을 3개 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에 대한 전환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신에너지인 연료 전지라든지 수소 부분 같은 경우엔 그 기반 시설 마련이 매우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경제성이라든지 기술 발전이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태양열은 그 자체로는 전력보다는 농촌 주택의 열 공급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태양광은 지금 상황에서도 아리백이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농촌 주택이라든지 건물의 자가 소비용으로 지금 설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라든지 풍력도 여러 가지 경제성 부분에서 지금 고려해 볼 요인이 있는 것이고요. 소수력 같은 경우도 농수로라든지 농업용 용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소수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열과 폐기물 같은 경우도 지열이라든지 열 에너지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전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식량 안보인데요. 농업의 가장 근본은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공급에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농업농촌 공간자원의 활용, 그리고 입지 등에서 식량 안보와 농산물 수급 안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의 자급률이 약 90% 중반대, 곡물 자급률은 20% 초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그다음 물류라든지 이런 여건을 반영을 해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2020년 여름에는 91 정도였던 것이 21년 12월에 133.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국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국내 수급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특히 진흥지역 면적인 85만 헥타 이것이 쌀 면적에는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 그다음에 제도적 관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흥지역 내에 일반 농업시설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에서도 지금 농촌 일반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적극적인 도입이라든지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진흥지역 밖에 설치되고 있는 일반 농촌 태양광이라든지 부분에서도 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철저한 농지관리라든지 환경영향 평가, 그 다음에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농촌 태양광이라든지 농업 부분에 태양광이 들어옴에 대해서 갈등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범국민적인 이해와 수용성 확대 정책이 필요하고 농촌 주민에 대한 부재지주 등의 갈등 요인을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정부가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주도 에너지 전환,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 요인이라든지 경장 요인,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요인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주도의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보급 확산, 소비 감축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기자재에 대한 지원이라는 경제성 보장입니다.
관련 시설이라든지 최근 시설이 지금 농림부, 농촌진흥청이라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확대, R&D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지원이라는 보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원에 대한 견제성 보장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 REC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농민들이라든지 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원을 확대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에 굉장한 지연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제성 보장이라는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와 식량 안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중요성과 그 전제 조건, 식량 안보라는 수급 안정에 대한 철저한 그런 대안 마련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독일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대안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일은 주민 참여, 주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다운탑 방식의 그 에너지 전환을 모색함으로써 주민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고 주민주도 수익 사업을 함으로써 농촌도 수익 사업의 회사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대안 마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에그테크의 성장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인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정민 박사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에그테크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이정민 연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에그테크의 성장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린 순서는 어디까지가 에그테크고 어디까지를 에그테크라고 할 수 있는지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에그테크가 우리 생활에 얼만큼 다가와 있는지 현황과 앞으로 얼마만큼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에그테크의 성장 가능성과 수용성에 대해서 농업인과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에그테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그테크의 등장과 범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그테크란 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에그테크란 농업의 에그리컬처의 에그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의 테크가 합쳐져서 된 합성으로서 일종의 농업과 기술, 특히 첨단 기술이 융복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에그테크라는 단어 자체가 학자들마다 완벽히 정의된 생태가 아니기 때문에 넓게 강의적 의미로 본다면 농축산업의 생산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 투입의 효율화 및 생산성, 지속 가능성을 증대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투입되는 첨단 기술, 즉 정보기술과 환경기술, 나노기술, 생물학기술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5년부터 에그테크라는 단어가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에그테크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그테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약 2주 전인데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2에서 에그테크는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중 미국의 존 디어에서 발표한 CN 스프레이 시스템이 혁신상을 수상하였고 또한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를 공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CN 스프레이 시스템은 트랙터가 제초 장비를 끌고 가는데 인공지능 시스템이 잡초와 농작물을 구별한 다음에 잡초에만 제초제를 뿌리는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무인주행 트랙터의 경우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 사람이 타지도 않은 상태에서 기계가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무인주행 자율 트랙터가 현재 실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경우 에그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엔싱은 CES 2020에 의해서 2022에서도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모듈형 컨테이너형 수직 농장으로 수상하였으며 2022년에는 이를 업데이트한 수직 농장과 작물 재배 솔루션을 통해서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에그테크는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 등장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 소비 패턴 변화 등의 사회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간행농업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첨단 기술, 즉 정보기술, 바이오, 나노 및 환경기술 등을 융복화시킨 에그테크가 인구, 기후, 환경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에그테크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에그테크의 정의가 학자들마다 다르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범위도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강의적인 접근에서 본다면은 이 투입제로 한다면은 에너지, 노동 및 기술, 연구 개발, 장비, 재정, 그다음에 각종 첨단 기술 등이 투입제에 해당되며 이것이 농업 생산 활동과 연결되었을 때 이 분야가 에그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농업 생산 활동이 범위에 따라서 정밀 농업과 디지털 농업, 스마트 농업으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에그테크는 현재 어디까지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 증가 및 기후변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인력 공급 제한 등으로 에그테크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정 분야는 2019년 85억 달러에서 2025년 175억 달러로 연평균 12.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린바이오 부문 같은 경우는 2020년 9,283억 달러에서 2025년 1조 3,454억 달러로 연평균 7.7%를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앞으로도 규모 자체는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국내 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에그테크 특징상 아직 통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통계 자료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문가 및 농업인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을 조사해서 이를 바탕으로 향후 규모를 전망하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농업용 드론 서비스 부분은 2025년 기준으로 약 377억 원에서 403억 원으로 연평균 22에서 2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자율주행 농기계 부분인데요. 이 국내에서 자율주행 농기계는 2021년 상반기에 처음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리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문가 및 농업인들에게 자율주행 농기계가 구체적으로 출현하는 시기는 언제일 것인가를 설문하였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출현하였을 경우 초기 점유율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설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규모를 전망을 하였는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및 농업인들은 2024년은 돼야지 자율주행 농기계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라고 응답을 하였으며, 그 규모는 2030년 기준으로 1,717억 원에서 약 2,100억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고령화 및 농촌 공동화가 진행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팜 시장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내 스마트팜 부문 규모는 2018년 1조 9,741억 원에서 2020년 약 2조 2,475억 원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 성장세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2025년에는 약 3조 1,762억 원으로 연평균 9%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그린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린바이오는 크게 생물 기반 농업 투입제, 종자, 동물 백신 및 기타 서비스 분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친 전체 시장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4조 7,615억 원을 형성하였으며 그동안 12.8%의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앞으로도 꾸준한 성장세가 예상되고 2025년에는 약 7조 1,880억 원으로 연평균 7.1%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에그테크의 성장 가능성과 수용성에 대해서 농민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에그테크의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 투자 의지와 성장 가능성, 투자 매력도 이 세 가지를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정부 투자 의지 측면에서는 농업인들은 드론과 센서를 선택하였으며 전문가는 센서와 스마트팜을 선택하였습니다.
성장 가능성 측면과 향후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도 약간의 세부 항목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문가와 농업인 모두 센서와 드론을 위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즉 드론과 스마트팜 관련 장비, 특히 센서 부분이 많이 지금 선택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항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에그테크 분야별 활용 시 유용도를 좀 평가해 봤습니다. 이 농업인과 전문가 모두 기상정보 서비스, 급수관리 시스템, 첨단기기 및 농업용 센서 등의 순위가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여성과 40대 이하의 농업인은 특히 무인 자율주행 농기계에 대한 유용성을 굉장히 높게, 즉 80점 이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농기계 조작 경험이 부족한 계층에서 무인 자율주행 농기계를 이용할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작업 품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에 대해서 그 에그테크 장비에 대해서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약 대다수 80%가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도입을 희망하는 분야는 농업용 드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농업용 센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에그테크 제품을 활용할 시 농업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농업인들은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가 가다하다는 점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제품을 도입할 수 있는 농가가 한정적이어서 수요가 적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점이 시설 설치비와 운영비가 가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요는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시장 사이즈가 작게 됩니다. 시장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투자 자금 확보가 어렵게 되며 대량 생산을 위한 유인 동기 역시 약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고 이는 결국 다시 농가 측에 전가가 돼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악순환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발전 조회 요인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시장의 협소에 대해서 전문가 농업인 모두 같이 선택하였으며 현장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인은 첨단 기술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 및 확대 방안을 선택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연구개발 및 자원 확대를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에그테크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그테크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거시적 환경 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두 번째로는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현장 적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생태계 구축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서 에그테크 발전을 위한 밑받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 산업 기반 측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기반 측면에서는 크게 기술 개발, 인력 양성, 통계 기반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에그테크 미래 유망 기술을 확보해야 하며 현장 밀착형 연구 개발을 하고 고품질 부품 및 제품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를 통해서 에그테크 전문가를 육성하며 에그테크 현장 적용 및 활용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 합니다. 통계 기반 측면에서는 현재 에그테크 관련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데이터 축적 및 데이터 집계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어 서비스 측면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측면은 크게 금융 및 교육, 홍보, 사후 서비스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금융 측면에서는 기술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과 펀드 및 엔젤 투자 유치가 필요하며 교육 및 홍보 측면에서는 농가 컨설팅 및 교육 확대, 영농 활용 정보 이용 교육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에그테크를 활용 및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가에서 에그테크 장비를 이용할 경우 이를 위한 임대 및 수리 정비 서비스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생태계 구축 측면은 크게 혁신 클러스터 구성과 신시장 개척 두 가지 방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에그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에그테크 벤처 창업 스쿨을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 구축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역량 있는 리딩 기업 및 대규모 자본 참여 확대를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그테크 발전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해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에그테크 정상회의와 다부처 협력 연석회의를 조직해서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주제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제 발표를 바탕으로 이제 토론을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제 3분과 농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우측 하단에 질의응답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먼저 토론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최명철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두 번째로 국회 예산정책처 변재연 예산분석관님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으로 동아대학교 서현권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농업네트워크연합회 김종환 회장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발표해 주셨던 서대석 박사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신 이정민 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 그러면 우리 토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토론 진행은 아까 지금 두 개의 주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주제별로 나눠서 이렇게 해주실 텐데요. 제일 처음으로 지역농업네트워크 연합회 김종환 회장님께서 토론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변재연 분석관님이 해주시고요. 두 분은 이 탄소 중립에 관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동아대학교 서현권 교수님과 최명철 과장님은 에그테크 관련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우리 김종환 회장님께서 먼저 토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연합회 김종환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토론에 참석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서대석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평소에 고민하던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특별히 첨언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장에 다니면서 좀 들었던 몇 가지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그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추진 체계 마련의 중요성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먼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주체별 인식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농업인 또 언급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기획 하시는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기후변화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나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큰 이해관계자로 좀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이들 간의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농업인이 가장 수용성이 좀 낮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좀 보수적인 접근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현장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지만 현장의 수용성들은 굉장히 좀 낮은 편이고요. 특히 그 가운데서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민원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그 국가적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문제가 결국은 현장에 착근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농식품부 차원에서의 정책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특별히 제시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서 빠르게 좀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에 더 이제 현장에서 실천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례를 좀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또 민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일부 경우는 단체장님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어서 또 이게 그 농지 이용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농업인들도 이해관계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분들이 중요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례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이제 다양한 그 뭐 아리백 실증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현장의 수요에 딱 맞는 형태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현장의 수용성들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하나의 다양한 사례들을 좀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지방농정과 연계하고 또 특히 2023년도에는 지역 단위의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이 과정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어떤 그 좀 가시적인 사례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농협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현재는 농협은 단순히 대출기관으로서의 역할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농업 현장에서 보시면 농가들을 조직화하고 적정 대상지나 사업지역을 발굴을 하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농가들을 지도하고 지원하는 역할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갈등을 완화시키는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농협의 역할을 좀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농협법상에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농협이 직접 하는 경우를 목적의 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이제 그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의 참여 공간이 굉장히 좀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조합원들과 좀 공동 투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좀 개편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협 중앙회나 경제 지주 차원에서의 교육 지원 기능들도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농지법이 이제 개정이 작년에 돼서 이제 올해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역 단위의 농지위원회를 지금 다양한 지자체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위원회의 역할이 결국은 농지의 구매와 취득, 이용에 관해서 어떤 뭐 심의라든지 의견을 내는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자칫하면 이게 특히 농촌 태양광을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는 좀 일정 정도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마련을 해놓지 않으면 현장에서 굉장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7분 정도 요청을 드렸는데 딱 7분을 쓰셨네요. 한 6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시간 때문에 따로 요약을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그 현장 적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의 변재현 분석관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농식품 분야 재정사업 평가를 담당하는 변재현입니다. 오늘 서대석 박사님 원고 발표 잘 들었고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장기 분석과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 잠재력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해외 사례까지 분석까지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 과제를 내신 것 참 시적절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책 과제로 제시된 로드맵이나 주민 참여 확대 강화, 그리고 금융지원 마련, 거버넌스 확대 등 모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말에 2050 농식품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농업 농촌의 에너지 전환 방향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주요 핵심 내용은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농촌 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해서 농촌의 에너지 전환 부분을 가속화시키고, 두 번째는 스마트 농업 육성을 통해서 농업 부분의 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따라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태양광 관련 개선 방안인데요. 에너지 전환 대책 중에서 농촌에서의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서 농촌 태양광 확대는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기존의 상위 계획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농촌 태양광 10기가와트를 보급한다는 계획이고, 그런데 이게 2050 NDC 감축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23기가와트까지 확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까지 농촌 태양광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한 3.3기가까지 보급돼 있어서 당초 목표보다 지금 초과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초과되는 과정에서 주민 갈등, 농지 감소, 환경 문제들은 모두 익히 아시는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향후 농촌 태양광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첫 번째는 농지 확보 문제인데요. 아까 발표 자료에도 있었지만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 농지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관리가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촌 지역의 태양광 보급은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농식품은 부분은 일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나 사후관리 역할을 좀 그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식품부의 역할과 권한이 좀 강화된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던 농업인 자격이나 농지 여건 등을 좀 강화하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농촌, 농업인들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아까 발표 자료에도 있었지만 LH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REC 수요를 늘린다던가 농촌 태양광의 고정 가격 제도를 늘려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 그러면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는데 이런 재정 지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촌 태양광이 거의 100% 판매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가용으로 자립형 지역 구축을 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농업 부분에서도 아까 에너지 소비가 많다고 했지만 이런 에너지 소비를 누리려는 자립적인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 농업 관련인데요. 그 스마트 농업이 지금 정부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생산성 증신, 에너지 효율 에너지하고 그 비료 사용을 감축하고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좀 문제점이 발표되곤 합니다. 역시 그 상위 계획인 스마트팜 확산 방안에서는 2018년까지 시설 원예 부분의 스마트팜을 7,000헥타르 그리고 스마트 축사를 5,750호 보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 시적을 보면 이 목표는 이미 좀 초과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태양광처럼. 그런데 스마트 농업의 핵심은 단순히 첨단 온실을 보급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 기반으로 생산, 유통, 농촌 분야의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핵심은 결국에 빅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까지 그 스마트 농업의 우리 그 데이터 수집 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 원예, 노지 작물 과수 그리고 축산 분야 모두 합쳐가지고 6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온실이 보급된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배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설 원예 분야에서는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이 세 개 작목이 거의 한 80%가 넘게 지금 되고 있어서 농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아직 좀 미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작년 말에 정부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농업 확산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 데이터 수집 확대를 강화하고 또 품목을 노지, 작물, 과수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에그테크 관련해서 우리 토론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세 번째로 우리 동아대학교 서현권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동아대학교의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디지로그 주식회사라고 하는 벤처기업을 창업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초짜 연구자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로 제가 다루는 분야들이 인공지능이나 로봇, 첨단 기술 쪽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에그테크를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 박사님께서 에그테크의 범위가 매우 굉장히 넓은 의미로서의 그런 오버뷰 형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에그테크 핵심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공지능, 그다음에 데이터, 로봇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도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세계 농업 인공지능 대회, 네덜란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대회에서는 벌써 사람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인공지능 자율 재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현실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제가 팀을 꾸려서 참여했을 때의 디지로그 팀 저희의 경우에는 그 6개월 동안 실제 토마토가 재배되고 있는 그 네덜란드 현장을 한 번도 가지 않고 한국에서 모든 사항들을 이제 원격으로 또 저희들 멤버들이 다 각자의 그런 풀타임 직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화된 어떤 그런 AI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네덜란드 최고의 토마토 그 농업인이죠. 어떻게 보면은 토마토의 이세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보다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이렇게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제약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30평의 작은 공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슈들을 갖다가 가정을 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던 그런 대외적인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의사결정을 농업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흐름에서 보면 이정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CES 2022 올해
식품 분야, 농업 분야가 이 CES 어떻게 소비자 가전 박람회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주목받는 그런 어떤 토픽으로 이제 들어와지고 그 내부에서는 첨단 자율주행 농기계들이 그리고 뭐 다양한 인공지능 형태의 서비스들이 농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오늘날의 이런 그 에그테크의 이런 현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첨단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농가의 상향 평준화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과 농업이 이렇게 굉장히 융합되는 이런 형태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농업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이 더 강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미 뭐 인공지능 대회나 CES에서 보셨듯이 AI 인공지능의 경우에 로봇의 경우에 특정 영역에서는 이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런 어떤 판단과 이렇게 감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인공지능이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아니면 소형 농가에도 뭔가 특별한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후 변화에 있어서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의 역할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인공지능들이 농업 현장에 적용이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로는 그 농가의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 사라질 수 있다라고. 농가의 노하우는 어떻게 보면 보호돼야 할 그런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노하우들이 어떻게 보면 무시될 수 있는 지금 현재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나 뭐 자동화된 시스템이 항상 뭐 100% 이렇게 사고 치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실수가 뭐 개발자의 실수 혹은 사용자의 실수 이런 형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럴 경우에 책임의 소재를 우리가 어떻게 밝혀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보상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논의들도 이제는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 AI도 농업에 적용될 정도로 기술과 농업의 융합화가 아주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또 부작용까지도 좀 언급해 주셔가지고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농식품부의 최명철 과장님께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정민 박사님의 에그테크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 농업도 ICT, 바이오, 나노, 환경기술을 기존 농업기술과 융복합한 스마트 농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연평균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스마트팜을 2018년도에 8대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수립해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는 앞에 이정민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온실 등의 사물 인터넷 등이 설치되어서 원격 제어는 지금 가능한 수준인데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고급 기술을 활용하는 데는 아직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있고요. 노지의 트랙터에 간 경우에 무인 차율 단계까지 간 트랙터는 아니고 직진과 회전을 하는 수준의 2.5단계 수준, 레벨 2.5단계 수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활용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현재 농업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관계부처인 과기부 등과 협업을 해서 농업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촉진과 스마트팜 수출 확대 등을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지난해 말에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의 환경, 생육, 정보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 18개 품목에 대해서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 수집 표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데이터 수집 범위도 순도 농가와 스마트 핵심밸리 등에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 지원을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을
금년도부터 구축 운영하고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농업법인이나 기업 등에게 농업 분야 데이터 구매 가공 바우처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스마트 농업의 거점을 육성을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김제와 상주의 스마트팜 핵심밸리 2개소를 준공을 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2단계인 고흥과 밀양에 대한 스마트팜 핵심밸리를 준공을 완료를 하고 농업 핵심 모델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스마트팜 핵심밸리에서 청년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여 연간 200명 수준의 청년 농업인들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스마트팜 실증센터에서 에그테크 기업들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청년 농 등을 위한 임대판과 비축 농지를 우선 임대 지원해서 농업인들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서 스마트팜 핵심밸리 거점 지원센터 그리고 노지 이쪽을 중심으로 스마트팜이 포도송이처럼 집적화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지 분야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무인 자동화된 농업 생산 모델 구축을 위해서 현재 나주에 시범 사업을 착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동과 계산의 노지 작물 주산지에 ICT 관수 감비, 드론 활용, 무인 트랙터, 유통시설 스마트화된 첨단 농기계를 적용해서 간행과 경험 위주의 재배 방식을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과 인력, 장비들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진국과 약 4년간 기술 격차가 나는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서 온실과 축산 분야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R&D를 노지 분야까지 확대하여 추진하고 인공지능 제어와 농작업 로봇, 생육 자동 측정 등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인력 지원을 위해서 스마트 농업 인력 수요에 대응해서 스마트 농업 특수대학원과 재직자 등 신기술 훈련을 추진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ICT 시설 장비 보급과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스마트팜 기업과 스마트 식품 기업 간의 공급망 관리 등 생산과 소비 데이터 연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시장의 협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동기후에 최적화된 한국형 온실 기술 현장 실증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스마트팜 수출 지원팀을 구성해서 스마트팜 재배 방식 등 기술 수준을 포함시켜 패키지 수출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남방과 신북방 국가에 대해서는 ODA를 통해서 스마트팜 모델을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체계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스마트 농업 육성법을 금년에 제정을 하고 이를 통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육성 지구 제도 등이 현장에서 정착되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5개년 내에 스마트 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 부처가 긴밀하게 협업해서 에그테크를 활용한 농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스마트 농업을 통한 혁신 성장과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에그테크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정부가 정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누구나 편하고 쉽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농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스마트 농업 확산 대책 최근에 발표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에그텍과 관련해서 좋은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3분과 농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라는 분과에서 주제로 한 우리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토론자,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전망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발표 자료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 받을 수 있고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농업전망 2022 2부, 이 분과가 2부에 속해 있습니다. 2020 농정 현안에 대한 발표였는데요. 모든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제3부 산업별 이슈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적극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